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입니다. 이틀 뒤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원래 아이가 이제 사망했고, 네. 사망한 아이를 사실 그 당시엔 친모라고 이야기하는 그 김 씨가 네.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집을 떠났다 이런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DNA 사망했는 아이의 DNA를 검사하니까 제일 처음에 어머니라고 말했던 김 씨가 아니라 그 김 씨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진 석 씨가 친모인 것으로 DNA 검사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김 씨가 자기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자기의 동생을 그렇습니다. 키웠는 것이고 그 동생을 키운 김 씨는 자기 아이인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많은 어떤 궁금증들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 김 전 지검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공소장이 조금 나왔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공소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한번 우리가 공소장이 나오면 지금 우리는 그냥 단편적인 어떤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소식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데 공소장이 나오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 수 있을 듯하고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국회의원께서는 제 마음을 좀 대신하셔서 국회에 좀 공소장 좀 제출 요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데요. 사실 그건 검찰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지 저희들한테는 거의 다 알려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공소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은 공소장을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앞에 인트로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와 살고 있는 그 2달, 떠나기 전에 이미 2달 동안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 씨가 떠났다면 그 아이는 정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집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참 다시 한번 아이의 진짜 깊은 명복을 빌고 저는 아이가 정말 다른 저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다음에 만약에 이건 불교를 믿지 않아도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행복하고 좀 따뜻한 가정에서 이렇게 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DNA,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이제 언니이지만 엄마라고 알고 지냈을 그 엄마가 떠났을 당시에도 이미 전기가 끊겨 있었고 당연히 그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기간 내내 이 아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아직도 참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빠르게 이 친모 석 씨죠. 석 씨를 기소를 했는데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석 씨를 보고 있는 범죄는 2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 언론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체 유기 미수, 그러니까 네. 유기를 해서 버리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그 어떤 상자 속에 넣고 매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사체를 버리는, 즉 사체 유기 미수가 아니라 사체를 파묻어서 모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체 은닉, 이제 미수 혐의로 나왔는 것이고요. 이게 사체 유기 미수나 은닉 미수나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다만 네. 구성 요건 자체가 버리느냐 아니면 숨기느냐 이런 그렇죠. 어떤 문제인 건데요. 사체 은닉과 유기, 특히 사체 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석 씨가 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론에 다 나왔지만 아이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정말 처참하게 반미라화, 그러니까 거의 습기가 없어가 이렇게 딱 굳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네. 파라오 이런 거 보면 이제 미라가 되어 있는데 미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미라화 되는 아기를 발견을 하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그냥 유전학적으로 석 씨가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 그렇죠. 거고 만약에 자기 아이가 정말 석 씨가 말은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석 씨 말대로 김 씨의 아이였다 할지라도 자기 그렇죠. 손주잖아요. 그러면 손주가 사망을 했으면 진짜 막 사스라치게 막 떨어야 되는데 그 문자 내용은 내가 치울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포렌식도 되어 있고 자백도 되어서 이분은 사체 은닉 미수는 뭐 별반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소하기 전까지 검찰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게 약취예요. 약취. 네. 약취는 쉽게 말해서 석 씨가 김 씨가 낳은 김 씨의 친아들, 김 씨의 친딸을 다른 도로 이렇게 보내고 자기 아이를 석 씨가 있는 자리로 바꾸어치기 했다. 이게 약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석 씨가 자기 아이를 김 씨 아이라고 바꾸쳤다. 바꾸어치기 했다. 요 부분인데 사실 바꾸어치기 했다는 거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망한 아이가 이제 원래는 그게 뭐 김 씨와 김 씨의 남편 사이 이름은 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김 씨가 낳은 아이가 아닌 거는 명확하거든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DNA 검사로 이 사망한 아이는 석 씨의 아이인 것이고 또 김 씨는 혈액형이 BB형이기 때문에 누구와 동서를 하더라도 저번 시간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형은 나올 수가 없는 나올 거예요. 수가 없죠. 그러면 사망한 아이를 딱 놓고 보면 사망한 아이는 김 씨의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원래 김 씨의 아이가 출산됐는 거는 그 사진도 확인하고 당연히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건 산부인과에서 확정했으니까 김 씨의 아이가 여기 있다면 이 김 씨의 아이가 지금 석 씨 아이로 이렇게 바뀌어서 석 씨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아이가 바뀌어지는 거는 맞아요. 바뀌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 누가 바꾸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을 제가 판사님이라고 보고 제가 검사가 한번 되어 볼게요. 그럼 검사는 판사님께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 판사님 설득되시죠? 그렇죠. 예, 바뀌었죠. 유전학적으로 뭐 바뀌었습니다. 수 예, 유전학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검사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럼 바꿔치기 했는 사람을 누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동기는 석 씨가 분명히 그 석 씨 남편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인 거니까 석 씨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산했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석 씨가 김 씨 아이하고 그 사이에 출산한 시기도 비슷하고 그 아이의 체중도 비슷하고 생후 48시간 이내는 잘 구별할 수 없으니 석 씨가 김 씨 아이하고 바꿔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판사님인 우리 양 변호사님한테 말씀하면 그 이야기를 얼마만큼 우리 양 변호사님이 믿어줄지 여기에 대한 입증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그럼 내가 만약에 판사를 설득하면 어떻게 설득을 할까? 첫 번째,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무엇인가의 증거가 있으면 예, 저 김 씨와 석 씨가 같은 기간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 보통 그 30일 날 출산했다고 하면 48시간 이내인 4월 1일 사이에 석 씨와 김 씨가 출산했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아이의 몸무게가 적어도 200g 미만으로 동일하고 그리고 석 씨가 김 씨가 있는 병원에 가서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증거가 있다면 그거는 판사님에게 설득할 수 있죠.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기간에 가임했고 거의 같은 기간에 출산했고 거의 같은 몸무게고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런 증거가 있으니 김 씨가 석 씨가 자기의 딸인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자기가 놓은 아이와 김 씨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공소장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공소장 안에 보면 분명히 약취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면 적어도 석 씨가 김 씨 아이를 바꾸어치기 했다는 점에 대한 나름의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안에는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상세한 증거들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어떤 증거로 이래서 검찰은 이렇게 기소를 했구나 좀 이해가 될 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친모로 밝혀진 이 외할머니 석 씨,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범죄 행위, 죄가 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방금 우리가 이렇게 막 논의했잖아요. 요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일 거예요. 약취가. 네. 그리고 사체 언닉이나 사체 유기는 아마 7년 이하의 징역이 될 거니까 이 약취에 대해서는 제가 이 범죄를 왜 주목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석 씨가 김 씨 아이를 바꾸어치기 했다라고 하면
김 씨가 놓은 이 아이의 우리가 생사가 오리무중인 이 그렇죠. 아이의 최종적인 목적자가 석씨인 거예요. 그렇죠. 약취유인이 유죄가 되면 석씨가 아이를 바꾸었기 때문에 김 씨, 우리는 지금 아직 사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김 씨가 출산한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살아있는 아이가 돌아오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종 목적자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석씨가 김 씨 아이를 바꿔치겠다라고 공소 제기했다면 최종의 목격자는 바로 석씨다 이 말이죠. 그럼 석씨가 누구의 생사의 행방을 알고 있느냐?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의 생사를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김천지검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김천과 구미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광역 경찰서와 그다음에 구미 경찰서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 김 씨의 생사 여탈, 그러니까 김 씨 아이의 생사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별건이거든요. 네. 지금 김 씨의 혐의는 김 씨가 석씨가 놓은 그 아이 보람이를 사망했다. 그 살인 사건이지. 지금 사실 석씨가 아이를 바꾸어치기 했다는 것만 알지. 그 바꾸어치기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나 아이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씨는 별죄인 살인죄가 그렇죠. 또 성립될 수 있으면 이거는 공소 제기 후의 수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별건으로 그냥 우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뭐 이건 특정 사건을 말씀드려가 좀 죄송한데 이재용 사건을 보면 이재용 사건에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확정 판결 받고 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국민들이 이게 혜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치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거든요. 이건 혜택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포로포폴과 관계되는 사건도 뭐 국민들의 수사 심의를 해서 뭐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수사를 중단해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 사건 뿐만 아니라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삼바 사건 이런 것들이 피의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갈 수 없는가 하면 그 교도소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재판 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었는 거지 구치소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뭐 삼성을 저 편드는 게 아니라 삼성에 있는 그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확정 판결 받은 그 국정농단 사건은 수용자이지만 또 삼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에요. 재판을 네. 받고 있지만 하지만 포로포폴 사건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예요. 이렇게 수용자, 전 처음 봤는데 우리 제가 형사소송법 한 30년 공부했는데 한 사람이 수용자이자 한 사람이 피고인이자 한 사람이 피의자인 거. 그렇죠? 오늘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 3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거와 동일하게 만약에 석씨에게 살인이라는 그 죄명이 정말 저 나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그 석씨에게 우리는 뭘 물을 수 있는가 하면 살인죄를 물을 수 있어요. 이 살인죄는 피의자 단계에서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그 자기의 공소장의 엄혹함, 그 무거움을 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취유인이라고 말했으면 최종 목격자는 바로 석씨다. 이게 검사가 아직 알고 있는 공소장에서 검사가 공소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함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검과 국가수 모두 이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석씨다. 기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이 본인 석씨는 아직도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난 출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검과 국가수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 수사의 메카는 경찰도 똑같이 이건 뭐 NDFC가 더 낫고 뭐 경찰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원이 낫고 이런 건 둘 다 최고의 기관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두 개의 기관에서 동일하게 석씨가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나왔고 이게 굉장히 뭐 유전학적 분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분석 방법을 좀 들었는데 그 분석 방법을 듣고 뭐 제가 100% 이해는 못했지만 그 염기 서열이 그렇게 뭐
STR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 분석 방법에 이제 터미널로지가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가 제일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바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뭐 이거 여러분도 셜록 홈즈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좋아하시고 저는 콜럼보 들어보셨어요? 콜럼보? 갑자기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콜럼보 어릴 때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혹시 이거 시청하시는 분 중에 콜럼보 기억나실? 이러고 담배 딱 한 대 피우고 딱 나와. 그 콜럼보 나왔을 때 우리가 절대로 정확한 어떤 탐정이나 수사관들이 하는 거는 중고점입니다. 하나의 과학적 증거로 그 중고점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 이건 DNA로 명확한 거고 그렇죠. 석 씨의 아이가 사망했다. 이것도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 씨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아이를 놓지 않았다는 걸 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단순한 주장인 거예요. 그 주장에 수사가 따라가면 이 수사는 사실상 산으로 갈 수 있고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가 하늘로 가요. 그래 되면. 배가 하늘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배가 우주 바깥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런 수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미스테리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딱 중고점을 하나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찍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피의자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과학 증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도 DNA 때문에 수사가 새로 하나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발견되고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DNA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석 씨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출산한 아이가 사망했다. 어디에서? 자기의 딸인 김 씨 집에서 사망했다. 이거는 명확한 거죠. 이 석 씨,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DNA 증거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도 언론을 통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라서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변호인은 뭐 주장할 수 있죠. 뭐 저희가 뭐 고유정 사건에서도 변호사께서 고유정을 이제 하셨고 저희들이 많은 진짜 끊임없는 공분이 있는 사건에서도 뭐 변호사시잖아요. 네. 이게 변호사가 피의자로부터 선임계를 딱 받으면 이름이 변호인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변호인으로 바뀌면 그거는 그 변호인은 그 피의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적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DNA는 사실 정황 증거지만 법원에서 불료정 사실로 받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와 동일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기억이 이렇게 페이드아웃 돼가지고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히 정황 증거 중에서 DNA 검사는 제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DNA 검사거든요. 네. 원래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증거의 일실, 멸실, 산일로 그 증거가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DNA 증거는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DNA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DNA 증거는 제가 봤을 때 최유력 정황 증거일 수 있고 그 직접 증거와 동일한 정황 증거일 수 있고 지금 뭐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 왜 공소장을 좀 제출 안 해주는지 사실 이게 제가 뭐 그냥 패널이면 그냥 막 달리겠는데 똑같은 법조인이니까 제 눈으로 확인 안 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거든요. 사실 네. 물 만난 고기같이 제가 증거를 보면 와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에 보면 뭐 한두 달 정도 뭐 쉬는 기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옷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출산과 출산을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정황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저 노원구 세모녀 사건 오늘 이제 이런데 다 이야기하지만 중간에 걔가 그 저 피의자가 포렌식 했는 게 저 검색했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법정에서는 입증될 수 있는 정황 증거니까요. 맞습니다. 적어도 약취 유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을 좀 강력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데 마약 사건을 하면 마약을 했는 애가 딱 있어요. 그럼 얘가 마약 했는 건 맞거든. 네.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이거 마약 했어. 그런데 마약 했는 애가 마약 안 했대. 그러면 공소장을 어떻게 적는가 하면 해도 되나? 공소장을 어떻게 적는가 하면 성명불상지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의 불상의 양을 투약하였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뭘 딱 붙이는가 하면 마약의 그 양성반응 나온 게 딱 붙여져요. 네. 특히 머리카락 같으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나오고 이거 마약 하시면 안 돼요. 다 나옵니다. 뭐 어떻게든지 나와요. 뭐 6개월 후면 괜찮겠지 이런 거 아니야.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게 한 6개월 정도니까 그걸 검토를 하면 한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이 2020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4월경 사이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죠.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이게 주사를 했는지 이렇게 알 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성명불상의 방법으로 얼마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뭐 0.03 정도 되는데 그건 그냥 통량적으로 그냥 한 0.03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검사님들 중에.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명불상의 양을 퇴약했다. 이렇게 적는다면 지금 같은 석 씨의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겠죠. 아이는 바꿔졌는데 석 씨가 김 씨의 아이를 성명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3월 30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바꾸었다라고 공소 제기해도 마약 사건의 유죄 나오듯이 바뀌었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석 씨가 가장 유력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혹시 공소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으면 저 성재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DNA 검사가 이게 정확도가 99.999인데 그 소수점 이하 자리가 16개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우리가 100%라고 정말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을 하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어차피 오늘 제가 약간 하이퍼 됐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99999잖아요. 네. 자연 법칙이 100%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학력고사 세대인데 뭐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그중에 가장 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 그럼 전국 1등 되면 0. 퍼센테이지가 0.001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0.00038 뭐 이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1등을 해도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게 안 나온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DNA 증거는 확실한 네, 증거다라는 맞습니다. 점을 이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석 씨의 발언 역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딸 대신 내가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왜 석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느냐. 사실 DNA 검사를 할 때 2번, 경찰 2번, 검찰 1번은 분명히 그렇죠. 어떻게 했을 건가 하면 동의받고 했을 거라고요. 저 DNA 좀 채취하겠습니다. 네. 그럼 채취하기 전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채취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DNA 검사에서 정말로 이게 당신의 DNA가 아니면 우리도 수사 좀 이렇게 당신의 입장이 아닌 다른 피의자를 찾아보겠다. 그렇지만 그 DNA가 똑같이 나오면 당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 좀 해달라.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거든요. 관계 설정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끝까지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경찰 단계에서 한번 그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같이 협의를 했는 상태에서 DNA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거는 저는 2가지라고. 이건 참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하나는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석 씨가 최종적인 목격자는 누구의 목격자예요? 김 씨가 낳은 아이의 목격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아이의 목격자인 김 씨의 아이를 혹시나 석 씨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했을까 봐 그러면 네.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2명의 생명이죠. 사실 석 씨의 아이가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김 씨의 아이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석 씨 입장에서는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2명의 생명이면 자기 진술 끝까지 거부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갈게라는 거는 아이가 딱 발견됐을 때 누구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가 하면 김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석 씨의 자기의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진술을 거부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김 씨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몰라요. 제가 이게 뭐 유튜브나 1인 방송이면 제가 여기에 뭔가 내 피셜을 덮어 씌워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니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김 씨를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 단어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점을 한번 경찰은 열어놓고 검찰은 열어놓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졌다고 지금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 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맞다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뭔가 죄를 정말 안 지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석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 않게 아예 묵묵부답 내지는 그냥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뭔가 본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진술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고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죠. 원래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은 공소유지하는데 공소유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 어차피 법률 방송이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공소유지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사건을 법원에 이렇게 딱 제출할 때 그 사건이 적혀 있는 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사의 판단을 공소유지라 그러고 아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사체 은닉 미수는 당에 있는 석 씨도 법정에 나와서 맞습니다. 제가 사체 은닉 하려고 했었어요. 라는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의 포렌식을 통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보강 증거가 있으면 그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약취 유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DNA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있는데 그게 정말 석 씨냐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저 판사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판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석 씨가 가장 최유력한 용의자는 맞죠. 그렇죠. 범죄의 동기가 있는 사람은 맞는데 그 디테일이 다 빠져 있잖아요. 네. 디테일이 다 빠져 있으니까 디테일 빠져 있는 거를 검사는 최선을 다해서 공소를 유지한다는 말은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니까요. 아마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천지검에서 김천지검장님이 뭐 전결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구지검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체로서의 의견 조율이 있었지 않았느냐. 제가 제일 지금도 아쉬운 게 옛날에는 스터디라는 거 저희 고시 공부하면 스터디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뭐 한 5명, 6명 있으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6명이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대구지검까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사건이 처음에는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 이 사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중대한 범죄, 이 김 씨가 저지른 범죄가 조금은 뭔가 옅어지는 듯한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김 씨에 대한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김 씨는 이미 기소가 돼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김 씨에게 왜 우리가 아동학대가 약간 묻히는가 하면 아이를 살인했기 때문에 즉 살아있는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앞에 붙어 있는 게 유기 살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강간살인, 강도살인, 그 다음에 강간살인, 강도살인은 존재를 하지만 사실 아동학대살인 혹은 아동유기살인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존재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부모가 아이를 설마 사망의 고의로 이르게 하는 게 가능해? 라는 게 그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죠. 야, 부모는 아이를 실수해서 죽일 수 있어요. 아이를 학대를 했지만 죽이려고 학대를 않았을 거야. 아이를 유기하지만 죽이려고 아이를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동학대치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살인죄가 만들어졌어요. 학대살인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현행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법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있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지 법이 만들어지기 전 과거의 사건, 소급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과거 사건이라서 여기에서는 숨어져 있습니다. 김 씨의 죄명 안에는 아동을 유기해서 살인했다. 그래서 살인죄이지만 그 앞에 전제는 그냥 살인이 아니라
아동을 유기한 살인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굉장히 그 형량을 높게 만들었어요. 그냥 네. 일반 살인죄보다 더 높게 만들었으니까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해서 그냥 살인이 아니라 아동을 살아있는 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저녁에 불 안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렇죠. 제 뭐 올해 뭐 그 자취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제일 싫었던 게 불이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부터 불을 켜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야지 집에 좀 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깥에서 막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 그 공부 마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묵을 하나 팔면 어묵도 5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 비싸서 못 먹고 3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먹고 그 어묵 파는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눈치 주시나요? 그 국물 한 번 먹고 또 먹고 한 3번 정도 먹으면 왜 안 가고 저러고 있지? 이렇게 그러고 집에 들어오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해가 지면 진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아이가 사망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동 학대를 통한 살인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단 뭐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첫 재판을 앞두고 과연 이 재판을 판가름할 쟁점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저질러서 아이를 정말 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성년자 약취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좀 효율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이 죄값을 받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나요? 뭐 김 씨 같은 경우는 살인죄는 입증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찾아야 돼요. 지금 석 씨가 내가 아이를 석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것을 찾는 방법 두 가지예요. 김 씨 아이를 찾든지. 그럼 김 씨 아이를 찾으면 석 씨의 말이 바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 했는데 분명히 김 씨가 출산한 아이는 별도로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 석 씨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데 석 씨와 동서 관계를 맺은 남성을 찾아서 그 남성의 증언이 법정에 나오게 되면 네. 석 씨의 진술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석 씨가 약취유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김 씨의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바로 뒤따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즉 이 석 씨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재판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석 씨가 어떠한 또 진술을 내놓는지 그리고 이 딸인 김 씨 역시 마땅한 처벌을 받는지 계속해서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 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